시장을 좀 제가 볼 때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분리를 시켜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7, 8년 정도를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1,800, 2,200 사이 박스권. 그 상당 기간을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고 2017년 이후에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코로나19를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면서 2021년 6월에 3,300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주가 수준이 2,500대에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더 떨어질 그 룸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작년까지 단 한 해도 떨어진 게 없어요. 15년 내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좋고 우리는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은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실물 경제 쪽으로 돈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 이제 금융권 은행들이 카운터 파트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갚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구심들이 있고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돈을 좀 빌려갔으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들이잖아요. 좋잖아요. 거기 돈 빌려주면은 뭐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 돈 좀 안 빌려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꼭 돈 빌리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왜냐면 지금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인식을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바젤 3의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젤 위원회인데 네. 바젤 3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위험 가중치를 많이 잡아야 되니까.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바젤 3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쪽으로는 대출을 못 주게 가급적이 못 주게 하는 것이 이제 바젤 3의 기본적인 취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끌어왔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IPO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돈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대하게 들어온 그 돈들이 실제로 대출을 줘야 되는 상대방 쪽에서는 받지 않고 나머지들은 바젤 3에서도 막고 있지만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있으니까 돈을 돌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움직이느냐? 금융시장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선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타가지고 원자재 가격 올려놓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한 버블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이언넷의 마이클 버리. 네. 마이클 버리가 이제 이 사람은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그럼 혹시 그 영화 빅쇼트. 네. 이 친구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미국의 주가가 비행기처럼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S&P 500 기준으로 제시한 이 목표 주가가 1,800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버블이 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사실이 껴 있을 수는 있어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에 대해서 공매도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도 이미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심이 껴 있을 수는 있지만 빅마우스가 이제 빅마우스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주가는 1차적으로는 뭐 3,300 S&P 500 기준으로 좀 더 떨어지면 2,60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우리하고는 괴리를 둬야 한다.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응하는 게 다른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러면 다 내려왔다고 해서 반등을 할 것이냐.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투자 원칙 중에 사고 팔고 쉬어라 이게 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르고 내리고 쉬거든요. 근데 이 쉬는 국면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적극적으로 네. 시장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이 3,300까지 떨어지면은 거의 한 1-20%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잘 못하겠고 네. 자꾸 이제 월봉을 보세요. 월봉을 보세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 한 2,500 정도 수준에서 그 코스피의 PER 수준은 10배 수준이에요. 이게 포워딩 한 게 아니고 포워딩 한 게 그냥 저기 그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도 10배 수준이면 역사적인 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떨어질 여력이 많이 있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와, 그러면은 진짜 요즘에 신문 보면은 막 나스닥 7, 8주 연속 하락, 뭐 닷컴 버블 붕괴, 아직 바닥 아니다, 이런 말들을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두면서 뭐 조금 매수를 한다 해도 진짜 염두에 두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세밀하게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이제 연준의 저희 그 행보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6월에 FOMC에서 이제 그 빅스텝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FOMC에서 또 빅스텝을 하겠다. 그러니까 2번 정도는 올리겠다는 건데 미국의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75예요. 2번 더 올리면 1.75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중립금리 정도를 2.25에서 2.75 정도까지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우 금리 인상 초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이 미국 쪽의 보고서를 보니까 그 이코노미스트들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미국의 물가를 연준이 2024년까지 2%대로 묶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이 물가는 아마 2022년 상반기 되면 피크아웃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경기가 좀 슬로우다운 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자, 그럼 그게 좋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금리를 올리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 10분,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의 경제가 슬로우다운 되면 당연히 주가도 슬로우다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위 이제 서학개미, 이런 분들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그 손해를 보고 그 유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교수님께서 30년 넘게 이 주식시장에 계시면서 시장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2008년도 이런 위기 때랑 정말 그때는 큰 위기가 왔는데 그런 때랑 좀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뭐 위기는 항상 오는 것이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이제 그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돈을 풀 여지가 있었잖아요. 저 연준 입장에서도 2007년에 미국의 본원 통화가 약 1조 달러였었는데 10년 동안 겨우 풀어놓은 게 4조 5천억 달러까지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이제 양적 긴축 살짝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19 터지는 바람에 돈을 더 풀었어요. 지금 이제 더 풀어서 얼마가 돼 있냐면 9조 달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더 풀면 정말 폭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돈을 더 풀 여지가 별로 없고, 물론 풀고자 하면 풀 수 있겠죠. 더 풀 여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양적 기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는 이제 냉전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 교육을 하고 하는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미중 간의 무역적인 이 갈등도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 푸시 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동안에 아주 강세를 보인 통화가 2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황이 좋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강세를 보인 것은 달러예요. 달러 인덱스가 뭐 100을 넘어서 103, 104까지 올라갔었고 또 하나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브라가 진짜 엄청 강합니다. 지금 루브라가 엄청 강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하루에 8억 달러씩 저기 러시아로 달러가 들어가고 있어요. 에너지 그 출대금이.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쁠 게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전쟁하고 땅 따먹게 할 수도 있고, 그 가만히 있어도 루브라 강해지고 돈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국도 빨리 끝낼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 두는 사람들이 뭐 장기판에 말 움직이듯이 뭐 우크라이나 움직이고 유럽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연결고리가 약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막 쓰러지기 시작하거든요. 최근에 스리랑카가
이제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지금 물가가 뭐 50%, 60% 이렇게 지금. 그게 달러 강세 때문에 좀 그런 게 벌어지는 거죠.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를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라는 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죠. 생활 물가가 올라가죠.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우리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수준 아니면 차상위 이런 쪽에서는 하루하루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전체가 좀 흔들린다면 시장에 올라갈 저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 때 있고 팔 때 있고 좀 쉴 때 있는데 지금은 조금 쉬는 그런 거를 좀 머리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주식도 사실은 일상생활하고도 저기 그 매치시켜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아주 파티를 질펀하게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 파티를 질펀하게 했으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 자야지. 설거지를 해야죠. 설거지하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사이에 막 술 먹고 막 간도 아프고 하잖아요. 그러면 쉬어야 될 거 쉬어야 되는 아닙니까?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 요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 시기 때는 좀 뭐 투자는 모르겠고 그냥 좀 현금을 계속해서 축적해 가는 것도. 문제는 현금 있어야 축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쪽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일상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 시장으로부터 벗어나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묶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요구할 때 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미 이제 성장주를 하지 말자고 한 얘기는 이미 나왔고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에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출이 잘 이루어지는 쪽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하방 경직이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회복될 때도 가장 탄력성 있게 올라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수출이 잘 되는 쪽에서 물려 있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돌아설 수가 있는데 요즘에 뭐 저도 이제 여러 군데 전화를 받아보면은 리딩방. 네. 거기에서 저기 그 리딩 받았다가 저기 그 걸려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손실률도 굉장히 크고 회복하기 어렵다. 회복을 하시려면 그 나머지를 털어서 수출 쪽으로 가 있어라. 그런 기업들은 사실 요즘 금리 올라가게 되면 이자 보상 비율이 점점 또 떨어질 테고, 그러면 이제 회사 존립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이제 그 보수적인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딩방은 보통 약간 좀 작은 주식을 좀 수출이 아니고 내수 이런 쪽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뭐 대체로 1,000원 내외에 있는 저기 진짜요? 네, 그 주식이 뭐 올라갈 때는 폭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중간 정도에 저기 그 추천을 해가지고. 그러면 수출이라는 건 조금 더 규모가 큰 대형주 보통 지금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관세청 가보면은 15대 품목이 있어요. 네. 네. 그 품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2차 전지 뭐. 정밀기계.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농산물이나 식음료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국가 브랜드가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관세청에 보면은 그 통계들이 다 나오고, 특히 수출 데이터는 매월 11일, 21일, 그리고 매월 초일. 네. 그러니까 이제 매월 1일에는 지난달 전체의 저기 그 수출입 통계가 나오고, 11일에는 10일까지, 21일에는 20일까지 통계들이 열흘 간격으로 나오니까 계속해서 추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한국 증시는 좀 미국 증시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고 좀 바닥에 저점에 가깝다고 네. 조금 이렇게 봐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아무래도 지수적으로 바닥이 왔다고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보통 지수를 하면 우리나라 대표로 삼성전자를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주가가 지금 충분히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달러 강세의 희생물이다. 펀더멘털이 아니라. 펀더멘탈도 사실 뭐 최근에 파운드리 수율이 나쁘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주가를 끌어내릴 정도의 저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저기 그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네. 대표적인 주식이니까
외국인들이 뭘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죠. 네. 이제 최근에 지난 1월 이후에 뭐 지금까지 한 4조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좀 걸려 있는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는 아마도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면 네. 금방 뭐 7만 원 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 며칠 전부터 조금 달러가 조금 약세로 돌아선다 이런. 달러 인덱스는 지금 이제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 예, 좀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 그 국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달러의 환율에 조금 이렇게 추이를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문제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어디까지 벌어지느냐 하는 건데, 한미 간의 금리 차도 사실 문제가 되긴 해요. 지금 이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5월 금통에서는 그 금리를 올렸죠. 올렸다. 0.5로 올릴 줄 알았더니 0.25로 올렸어요. 그거 이제 미국 걸 한번 더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1.75가 됐고, 미국은 0.75가 된 상황이고, 근데 미국이 두 번을 그 0.5씩 올리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미 간에 금리 차가 없게 되면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한국은행에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아, 네.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떠세요? 지금 미국의 그 빅테크들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좀 그런 쪽을 조금 매수하는 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좀 미국 증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경기 후퇴에 초입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감원을 한다든지 예, 이런 일들은 이제 이 위험이 올 걸 대비해서 하는 일이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촉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곰들이 막 가을에 네. 축적을 하듯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예, 이건 예, 문제는 그거예요. 주가가 급락할 때 깡통 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다 안전벨트를 메고 있으니까. 하지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살짝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우 이때 깡통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경계감을 느슨하게 하는 거죠. 아, 그럼 그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잘못하면 깎으로 타면 깡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머징,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쪽은 어떠세요? 일단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밀수출 금지하고 하는 것들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가들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정책들이 그것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번에 바이든 와갖고 IPEF인가요? 네. 전략적 기술 동맹. 네네네. 그런 거를 할 때 지금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 생각하고 있던 공급망, 그 공급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월마트의 저가 공산품들은 다 중국산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산이 자꾸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하는 게 싫으니까 관세를 매겨놨잖아요. 근데 그래도 중국산이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산을 빼버리고 중국산을 대체할 만한 다른 물건들을 집어넣을 데가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망을 바꾸자. 그래서 이야기 됐던 게 어디냐면 바로 북한이었어요. 네. 그 사이 쭉 준비해왔던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본을 대고 북한의 노동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보다 더 싸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서방으로 주는 이런 이제 공급망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선거 결과가 북한에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공급망에 대한 그 생각들이 그렇다면 굳이 네. 한반도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죽어가던 지금 이제 베트남 쪽으로 투자가 상당히 몰려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베트남 쪽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왔어요. 베트남 시장이. 네. 생각보다
접촉화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새롭게 돈이 들어간다면 베트남일 때는 괜찮을 것 같다. 아니, 나머지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 예, 교수님,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이 책에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꼭 좀 되새길 만한 좀 투자의 원칙 같은 게 있다면 한번 입문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이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제 원칙을 이제 많이 좀 인용을 하는데요. 네. 그 사람은 원칙이 딱 두 가지예요. 절대 손해보지 마라.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읽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럼 제가 볼 때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적립식 투자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적립식 투자는 이렇게 원래 나쁠 때 하는 거예요. 네. 나쁠 때 계속해서 매달 같은 돈을 한 종목을 사는 거죠. 한 종목을 계속 사가면 이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저 책에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주식 투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무슨 용기가 필요하면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내가 저기 팔 수 있는 용기. 사실 보면 남들이 주식을 쳐다보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기거든요. 시장이 아주 침체가 돼서 속된 말로 뭐 바닥을 팍팍 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남들하고 조금 달리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좀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희망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좀 쉬는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네. 주식을 살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살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뭐 물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 결과를 좀 다시 끌어와 보면은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던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그 원래는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원래는 이제 2021년 6월이 정점인데 한참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을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가 여기는 연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의 65%가 손해를 봤어요. 주가 한참 올라올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분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코로나19 이전에 물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봤더니 새로 들어온 사람은 거의 다 손해를 받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익을 봤다. 그런 거거든요.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이제 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서 접근하는 것은 이건 오히려 그 투자를 망칠 수 있는 것이고 진득하게. 네. 그리고 남들이 어려워할 때 그때 주식시장이 남아 있어야지 그래야지 복수의 기회가 온다. 이런 거죠. 네. 용기를 내서 좀 적립식으로 길게 보고 한 종목을 사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절대 리딩방에 있는 종목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출주 아까 말씀해 주신 수출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제 독점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망하지 않을 만한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적립식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명리하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라고 하면은 제가 좀 가장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는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사주 명리를 미신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학문 발전이 별로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제가 약간 우리나라를 하등 민족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너희들은 미신만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 같은 시기에 일본은 아부테산 일본 말로 아베다이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명학이라고 해서 사주 명리를 엄청 발전을 시켰어요. 그렇구나. 그들은 발전을 시켜놓고 네. 우리는 미개한 사람이라고 이제 욕을 한 거죠. 그만큼 이제 사주 명리에 대해서 선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 명리를 아는 것은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일피흉이에요. 그래서
길한 건 쫓아가지만 그 나쁜 것은 피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의 선비들은 대체로 다 글을 다 하니까 주역이라든지 사주 명리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임금님이 너 출사해라 라고 이제 어명이 내려왔어요. 내가 사주를 보니까 안 좋아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는 출사를 잘못하면 역모에 몰리면 삼족이 그 별문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이 안 좋을 때는 올라가다가 말을 타고 올라가다가 자기가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일부러 발을 분지르는 거죠. 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병을 칭해서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자신의 운명을 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재테크가 됐던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됐던 그렇지 않으면 내 아이들의 교육이 됐던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화두 아닙니까? 4차 산업은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개념들을 다 융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인문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는 이제 이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시도하고 있는 사주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아주 첨단 저기 이 시스템에 동양 철학을 이제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시스템 만든 돈을 벌자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돈을 벌 수 있는 운과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강병욱이고요. 지금 세종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은 1980년대 후반에 입문을 해서 증권회사에서 한 10여 년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학교로 가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 주식과 관련된 방송도 한 15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장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책을 몇 권 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새로 시도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사주재테크.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 되겠지만 동양 철학과 주식을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좀 성공 투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실제 그 원광대학교에서 공부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을 이제 도반이라고 하죠. 도반님들. 도반님들하고 같이 또, 또 공부도 좀 하시고.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광대학교에 다시 편입을 했어요. 이번은 이제 얼굴 경영학이라고, 말은 얼굴 경영학이지만 이제 관상이죠. 그래서 관상이 필요한 이유는, 사주는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상 같은 경우는 딱 그 직관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학기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와. 첫 학기인데, 이것도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환갑인데, 눈이 안 보여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얘기 나온 김에 좀 사주재테크부터 한번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갑자기 너무 궁금증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사주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하고 주식하고 어떻게 좀 연결이 되나 이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맞는 분들이 사주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미신 것 같다. 미신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사주와 미신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신을 논하는 것이고 사주에는 귀신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손 없는 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사 갈 때,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손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미신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1일과 2일에 어느 쪽에서 귀신이 오고 3일과 4일에 어디서 귀신이 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음력으로 9일과 10일에는 귀신이 쉰다. 그러니까 손 없는 날 따로 물어보실 게 아니고 음력 달력 놓고 음력 9일, 10일, 그러니까 9일, 10일, 그다음에 19일, 20일, 29일, 30일. 이 날은 다 손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신의 영역이고 하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명리라고 하는 것은 한 3, 4천 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주역 때부터 쭉 내려오는 동양 철학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를 하게 되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바꿀 수 있느냐 이제 그거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젊은 날에 고차원적인 토론을 하셨네요. 저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철학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내가 노력으로 내 삶을 다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그 철학하는 친구,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요즘에 저기 그 철학 쪽에서도 존재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어떻게 되냐? 지금 자유의지가 대세냐 아니면 결정론이 대세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들은 거예요. 결정론 쪽으로 굳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거고 네. 결정론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고대의 과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뉴턴이 이제 만유인력을 따질 때 발견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중력으로 다 엮여져 있어가지고 어느 다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낄 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은 그 시대의 과학의 조류하고도 맞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을 하니까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뭔가 확률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 결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정 부분 저희 자유의지가 들어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본인의 사주대로 살고 있더라.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유의지가 맞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게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분들 뭐 공시생들 많잖아요. 이 고시 준비한 분도 많고. 근데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요. 근데 가만히 보면 떨어진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 죽도록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붙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게 아니냐 하는 거고 말이 조금 길어지지만 그 후한 때 중국의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네, 중국의 이제 풍박의 한나라 때 이 논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네. 왕충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논형의 그 봉우편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봉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연을 만나다는 거거든요. 그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자기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사를 하려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학문을 닦고 또 닦았는데 그때 왕이 연륜이 많은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진이잖아요. 나는 뽑힘을 당하지 못한 거죠.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출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경륜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돌아가시고 다른 왕이 올라왔는데 이 왕은 이제 부국강병을 그 모토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무를 겸해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가지고 또 활 쏘고 칼 쓰는 걸 막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뭔가를 갖췄다라고 했는데 이제 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왕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 사람은 신진 세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나이가 들어버린 거죠. 젊은 사람을 좋아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탄하는 것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닌데 내가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출사를 하지 못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지고 또 그 좋은 때를 만나야 하는 거라면 이걸 이제 재테크라든지 주식 쪽에도 이제 접목을 시켜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날 한시에 같이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누구는 먹고 팔고 누구는 잃고 파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거 왜 그러느냐. 물론 이제 뭐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뭐 본인의 실력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비단 실력만 가지고 그렇다면 그러면 뭐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떼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증권사 직원들도 빚쟁이들이 많고 또 수사 실패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운이라고 하는 게 있다.
내가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와 그리고 소극적으로 해야 할 때 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나하고 좀 궁합이 맞는 주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내 사주에 맞는 그런 그 업종 또 그 업종 내에서의 종목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골라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내 사주도 좋고 운기도 좋으면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주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좀 빼서 이제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돌려놓고 이렇게 운기에 따라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그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사주를 약간 이제 운명론 정해진 그런 것에 플러스 아까 양자역학을 얘기해 주시면서 약간의 그런 자유의지나 인간의 그런 사주를 이해하고 대응을 하면 조금 더 이제 미래를 조금 더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고 재테크 분야에서는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이 사주명리라고 하는 게 봉건 시대부터 이제 발전되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명리 고전책을 보면은 대부분 전부 다 이제 봉건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민주화 시대 아닙니까? 민주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주 해석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고 사회의 변동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신분이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신분의 이 승강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 사주에 필요한 처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일들을 조금 더 하면은 사주가 좀 더 구성이 좋아지고 한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수가 없다. 아니면 나는 꼭 수가 필요한데 수를 어떻게 보충해야 될 것이냐. 수, 뭐, 흙, 이런 거.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수가 없으면은 해외 유학 같은 거 가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화가 부족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유학을 가더라도 일본 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오행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할 수가 있고 또 투자를 할 때 내가 정말 사실 이제 이런 건 제가 이제 주식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동의하기는 어려운 그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주 명리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하는 사람의 사주는 살짝 어두워야 돼요. 왜냐하면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주 명리에서 얘기할 때 주식도 하나의 도박과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기적인 성향이 있기 있죠. 때문에 이런 그 도박이나 투기는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밝으면 안 돼요. 너무 밝으면 이제 그 사주를 딱 보면은 너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는 못해요.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그 주머니를 열고 돈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사주가 살짝 어두운 상태에서 재운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투자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재운이 올 때 그때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사주라는 게 약간 확률적이고 통계학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글자를 다루니까 통계, 뭐 기술 통계 이런 걸 일단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주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주 명리를 배울 때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또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계 같은 거 잘 하거든요. 통계구나. 뭐 그렇다면 이제 통계 법칙만 잘 배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사주 명리라고 하는 것은 글자와 글자들 간에 합해지고 흩어지고 서로 부딪히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통계로는 전부 다 잡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통계에서 요즘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패테일. 그러니까 이제 꼬리가 두터운. 그러니까 아니면 또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좀 외도가 있다든지 또 첨도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확률 분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확률이다 통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단순화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그 한문이 나오는데 그게 또 시기별로 뭐 결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분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주명리라고 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한자가 나오니까 어려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딱 22글자예요. 그래요? 네.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거 이제 천간이라고 하는데 위에 거 10글자. 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글자. 12글자. 여기 그 22글자만 저기 딱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요즘에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기 그 어플리케이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근데 그걸 이제 한글로는 저기 내지 않는 게 여기 이제 한자로 봤을 때 글자들이 묶이고 풀어지고 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냥 본인 걸 보는 거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뭐 어디 개업해서 저기 그 하실 생각을 한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하지 않아야 될 때인지를 저기 그 판단하는 거는 한 1년 정도만 저기 그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사주재테크 이 책부터 시작하면 너무 좋겠네요. 사주재테크가 이제 그 기본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주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기본서라고 있는 것이 뭐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이 자평진전이라든지 뭐 그 이 난강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다 옛날 고서예요. 말도 어렵고 근데 이제 그걸 현대적으로 이제 풀어놨고 그리고 이제 그 사주를 하게 되면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사주하는 사람들끼리 MT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새벽이 되면 전부 다 몰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로 몰려가냐면 경찰서로 몰려가요. 왜요? 이제 저녁에 만나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모여서 세미나 좀 하고 그러면 이제 디프를 이제 한 잔씩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사주 명절을 갖다 놓고 서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재밌겠다. 풀어보면 서로 간의 의견이 이제 부딪혀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는 왜 그렇게 보느냐. 그걸 또 보고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전 명리에서는 사주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쓸 용자 또 귀신자 써갖고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 용신을 어떤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용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실 용신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통관 용신이 있고 조우 용신이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걸 봤느냐에 따라서 저기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 되면 이제 주먹 다짐을 하죠. 왜냐면 서로 간에 다 이제 그 프로술사들이니까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님이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렇구나. 이게 프로술사 간에도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게 그 쉬운 작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럼 뭐로 싸우냐. 용신을 배제한 그런 저기 사주 관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주재테크에서 소개하고 있는 좀 많이 소개하진 않지만 좀 짧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물상명리라고 해서 이거 한국의 전통명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음양 오행만 가지고 그 용신을 배제하고 그래서 그 사주를 보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요. 저도 이제 임상에서도 좀 해보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 들어가서 좀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사주로 뭐 보면은 뭐 배우자 문제, 뭐 사업 문제, 막 일, 뭐 이런 것들 되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은 제목에서 이제 재테크가 좀 붙었으니까 혹시 우리가 이제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요, 자신의 사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내 사주를 보고 요런 식으로 주식을 뭐 매수하거나 아니면 주식에서 잠깐 뭐 빠지거나 요런 조금 구체적인 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그건 이제 그 사주를 놓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을 가지고 보면 나한테 재물이 되는 오행이 있고 그다음에 나한테 명예가 되는 오행, 이게 직장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사주에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목화토금수 오행이 전부 다 갖추어진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행 중에 저기 그 4개가 있다든지 3개가 있다든지 어떤 사람은 2개의 오행으로만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사주에 재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무재사주로. 무재사주인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이 재운이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는 8글자를 얘기하는 거고 10년마다 한 번씩 운이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대운이라고 하면 뭔가 좋은 운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10년에 한 번씩 우리가 뭐 10년에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까 10년에 한 번씩 변하는 운을 대운이라고 하고 매년 이제 바뀌잖아요. 매년 바뀌는 운을 세운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대운에서 이 재물운이 오면 그때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무재사주인 경우에도 아주 확률은 낮아요. 무한대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서는 많은 것은 없는 거와 같고 없는 것은 무한대와 같다. 이런 그 뜻이 있는데 물국필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확률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무재사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소로스예요. 그래요? 조지 소로스는 무재사주예요. 그 사람은 이제 토라고 하는 기운이 왔을 때 돈을 벌게 되는데 이 사람은 토 기운이 왔던 그 20년 동안 모든 돈을 다 벌었습니다. 그리고 토운이 지나가면서 이제 애를 먹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무재사주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이 사람도 토운이 지나갈 때 또 돈을 벌게 되는데 지금 이제 토운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나가는 이 운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행위와 똑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 사람은 3개 이상의 기업의 장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운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있고 트위터도 건드리고 뭐 스페이스X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다른 방송에 가서 일론 머스크 사주를 풀면서 머스크의 재운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지금 이 재운이 지나가는 요 10년 지금 이제 걸려있는 요 대운에 머스크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탁한 짓이에요. 지금 이제 머스크가 사주가 탁해진 상태에서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탁한 짓이라고 하면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죠. 예를 들면 뭐 주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이게 그 사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10년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10년은 또 재운이 괜찮은. 근데 그때는 막 회사를 막 벌리지는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관심 많은 워런 버핏. 워런 버핏하고 조지 소로스하고 동갑이에요. 1930년생. 근데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살짝 어두워요. 살짝 어두운 상태에서 초년부터 말년까지 재운이 잘 흘러가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 사주를 공부하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CEO 경영자의 운이 회사를 좌지우지한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재벌 그룹이 된 상태에서는 CEO가 잘못된다고 해서 회사가 무너지진 않겠지만 근데 그 CEO 때문에 회사가 출렁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CEO가 구속이 된다든지. CEO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면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사주를 잘 알고 있으면 나한테 이제 재운이 올 때, 재운이 활성화됐을 때, 이럴 때는 주식을 해도 돼요. 근데 늘상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재운이 올라올 때도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주가 탁해질 때도 있고, 맑아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왔을 때 한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365일 10년 내내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좀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재사주 같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재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적으신 분들이
그런 걸 좀 이해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을 좀 두거나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사람을 두는 거는 이제 나중에 궁합을 서로 이제 봐야 돼요. 근데 궁합을 서로 봐야 되는데 그 궁합도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또 거고.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혼자 스탠드 언론으로 있는 경우에는 내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행위와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리 태극이잖아요. 태극이 아주 동그랗고 저기 그 이제 음량이 딱 갈라져 있는 그 태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하나하나는 전부 다 태극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태극이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런 나한테 저기 많은 행위들을 하면서 점점 예쁜 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본다면 재운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한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나한테 맞는 업종, 나한테 맞는 종목, 네. 이걸 이제 그 오행을 가지고 찾아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족한 그런 사주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보다 우선 먼저 나 안에서 그렇죠.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게 1차적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뭐 이렇게 자기를 더 키우는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수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군요. 이게 너무 흥미로운데요. 이런 쪽으로 이거 사업하셔도 잘 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사기상이 있었나요? 네, 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이거 사주 재테크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좀 제가 인상 깊었던 한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재물이라는 게 단순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다른 돈을 버는 사주하고 관리하는 사주가 좀 다르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재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지컬이 좋은 게 아니고 사주의 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오행으로 봤을 때 뭐 상생, 상극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극 중에서 내가 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극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극을 하는 것이 재물이고 내가 극을 받는 것이 이제 그 직장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내가 도움을 받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써도 안 써도 되는데 내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면은 내 힘이 빠지잖아요. 뭐 또 한 대 때릴래도 주변을 살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웅달님이랑 이제 있다가 이 사람 한번 쥐어 박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딱 해서 이제 쥐어 박으려고 했는데 웅달님이 태권도 뭐 5단인 거예요. 그럼 대치기 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서 내가 이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 재물이 나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신문에서 로또. 로또에 1등 된 사람이 나중에 지나 보니까 노숙자가 돼 있더라. 이런 기사 많이 저기 나오죠.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사 뒤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로또 1등 상장을 받아 잘 살아요. 네. 잘 사는데 근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을 관리할 그걸 취할 수 있는 사주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재물은 여자와 같아요. 이제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재운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내가 재물을 취할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중의적인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한테 팍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상하느냐? 부인이 상하는 거예요. 네. 부인이 쓰러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랑 관계가 나빠지든지 그 자리를 돈이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주식을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벌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에 뭐 아버지한테 뭐 얼마 좀 드리고 어떻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기 형제들한테 어떻게 좀 해주고 뭐 이런 할 거 아니에요?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 엄마는 내 동생들은 우리 남이야?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깨지는 일까지 하게 되고 뭐 너무 비약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잘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아주 유용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특히 돈이 내가 사주가 탁한 상태에서 그 돈이 들어오면 사주가 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이 흐려지듯이 수가 있는데 그 물이 흙탕물이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뭐 사기죄가 성립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고소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글자들끼리 이렇게 합해지고 하는데 나를 의미하는 그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묶이게 되면은 능력 발휘가 잘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투자에 나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남들은 전부 다 100m를 갖다가 열심히 뛰어가는데 나는 2인 삼각을 하고 있으면 되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잘 따지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네. 그런 거죠. 네. 네. 제 책을 보니까 진짜 되게 사주에서 무작정 따라하기 그리고 재테크의 기본 원칙, 내 사주에 맞는 재테크는 무엇일까? 재물운이 있는 사주는 따로 있다. 내 재물운에 따른 재테크 전략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꼭 이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또 결합이 되면서 또 글자 간의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방향이 또 생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진짜 읽어보면 너무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살아왔는데 근데 저도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왜 남들보다 더 잘 되지 못했을까? 예를 들면 왜 노벨상에 가까이 못 갔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주를 공부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주의 결함이 무엇이고 내가 왜 그 시점에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사주의 기본적인 그 정신은 추길피흉. 그러니까 길한 것은 쫓아가고 흉한 것은 피하고. 그러면서 안분주적이에요. 지금 그 상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너무 그 안일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닿지도 않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가는 것보다는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들을 취해 나가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공부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본 목적은 뭐냐면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나쁜 짓을 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불행해져요. 돈을 잃어서 불행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그 친구한테 종목 잘못 주고 잘못 받아가지고 멀어지기도 하고 가족 관계도 소원해지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주식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기본 목적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주 명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사주 정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안분지족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돈을 버는 길이고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하기 시작한 사례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은행 직원들 교육을 많이 나가요. 은행 연수원에. 근데 이제 은행 직원들도 이제 펀드를 파니까 그 펀드 안에는 이제 특히 ELS 같은 거죠. ELS를 팔기 위해서는 이제 파생투상,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이제 따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게 사전 교육이 필요해요. 16시간 동안의 사전 교육을 필해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사전 교육할 때 법규 담당 그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런 걸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수강생들하고 괴리가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데서는 이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이런 걸 따져요. 네. 그러니까 고객에게 그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이 왔어요. 그럼 이제 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다 나눠요.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주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식을 권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뉴얼대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고객님께서는 주식 투자 쪽은 어렵고 채권이나 좀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권유를 하면 화를 냅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내 돈으로 주식하려는데 네가 못하게 하냐? 그러면 이제 또 그 규정에는 그렇게 화를 내고 하겠다고 하면 쥐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줘라. 하지만 위험에 대한 고지를 명확하게 해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은행에서 그 영업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고객하고의 관계가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는 그 고객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렇죠. 상품을 권유해 준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래 내 옆에 붙어 있어야지 나도 은행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데 고객이 그냥 전부 다 그 올인돼 버리고 아웃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방법을 좀 바꿔보자. 앞으로 상담할 때 그런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도 이야기하지만 고객님은 지금 주식할 운이 아닙니다. 지금은 더 와닿네요. 안전한 금융상품에 있다가 좋은 운이 왔을 때 그때 한번 딱 속된 말로 질러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야기 했더니 사람들이 재미있어는 하는데 또 우리 이야기했던 건 글자 배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또 은행 직원들 바쁘잖아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금융연수원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커리큘럼을 하나 만들자.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 미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예, 근데 저는 이 책의 그 마지막에도 좀 나오지만은 그 명리학을 통해서 배우는 재테크의 원칙.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동양 철학과 재테크가 결합이 되면서 뭔가 좀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 정말로 이 재테크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예, 그렇게 또 읽어주시면 핵심을 잘 이해하실 거고요. 예. 네. 교수님 그 사주 재테크 말씀해 주실 때 아까 이제 그 과거를 젊으셨을 때 이렇게 돌이켜 보셨을 때 어떤 지점에서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왜 이게 잘 안 됐을까 하시면서 그걸 사주를 공부하시면서 조금 깨닫게 되셨다 이런 부분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것과 관련된 일화 같은 거 가볍게 하나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를 의미하는 글자는 물이에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방에 가두어져 있어야 되고 그 제방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무가 꽃을 피기 위해서는 태양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물인데 제방도 있고 나무도 큰 나무가 있으니까 큰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무가 꽃을 피우려면 그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요만큼의 화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는 했을 때 그 공부가 꽃을 못 피우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저한테는 또 그게 뭐였냐면 화가 저한테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무제사주입니다. 무제사주. 그러면 이제 진작에 이걸 좀 알았으면 예를 들면 뭐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예. 일본이 태양이라서요? 일본이 그 태양을 의미하거든요.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그랬으면은 제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학문에 뜻이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박사를 했죠. 아니 그래도 이제 실전에서 하시는 박사님들도 많으시니까. 저는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예. 뭐 공부도 좀 곧잘 하고 했었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없는 오행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과 그리고 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수, 토, 목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예를 들면은 화는 저한테 저기 이 재물이고 네. 재물의 재물은 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돈 쪽으로는 별로 되게 없고 제한테 명예가 되는 것은 토고 토의 명예가 되는 것은 이제 저기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 쪽에서 저기 일을 하는 것이 저한테 딱 맞는 그렇게 되겠고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없는 걸 가지고는 내가 그걸 보충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제 완성이 돼 나가는 거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융을 의미하고 그리고 화는 이제 방송 활동 이런 것도 이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을 금융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꾸준히 방송을 했던 것도 네. 아마 나한테 없는 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채워 나가고 있었고 다만 그게 나한테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꽃은 못 피우는. 제가 이제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아무튼 일본으로 갔을 것이다. 그랬으면 제가 이상하게 일본 쪽이랑 잘 맞았어요. 제가 이제 친일파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들어왔던 1980년대 후반에는 지금은 다 영어를 하잖아요. 그때는 일본 짱이죠. 그때는 우리 이제 자본시장이 개방된 게 92년이니까 네. 그전에는 전부 다 일본말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는 생판 모르고 있다가 직장 들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일본의 교육도 많이 갔다 왔고, 그러면서 이제 진급도 빨랐고, 그래서 저는 일본이랑 잘 맞았었는데, 친일파란 얘기 듣고, 네, 그렇습니다. 자기랑 맞는 이제 이 궁합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을 공부했지만, 투자가 잘 안 되는 것은 재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재테크의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욕심을 냈으면 주식 쪽으로 다 몰아넣겠지만, 전 딱 3분이에요. 3분의 1에서, 주식하는 것만큼을 그 3분의 1, 똑같이 세 개 나눠가지고, 주식하는 거, 부동산, 그리고 예금. 정확하게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유대인도 그렇게 하지만, 그게 제일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시군요. 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너무 탁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부인이 쓰러진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스탁 옵션을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돈이 들어오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이 스탁 옵션 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딱 봤더니 사주가 탁해요. 조금 늦출 수 없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셔라. 아니면 그걸 들어올 때 돈을 떼가지고 기부를 한다든지, 예, 그렇게 아까 목의 행위를 하면은 이제 탁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기부를 하는 행위도 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일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탁옵션 행사하고 그 돈이 한 30-40억 정도 되는데 계좌에 들어오고 얼마 있어서 부인이 쓰러지셨어요. 식물이 가야 됐습니다. 네. 그냥 뭐 돈 순간 사고나 뭐 이런. 뭐 지병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런 걸로 했다는. 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무조건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 아이들이 나태해져요. 네. 내가 더 큰 돈을 벌게 되면 그러면 내 아이의 아이들, 내 손자들은 좀 뭐한 얘기지만 마약을 할 거예요. 지금 재벌 3세들 보면은 대체로 다 마약과 관련된 신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맑은 날만 이어지면 삶은 사막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천둥번개도 치고 해야지 기름져지는데 너무 맑은 거예요. 그럼 맨날 즐겁게 지내다 보면은 삶이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자극적인 게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뭐 호빵 하나 사 먹어도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빵을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술을 먹어도 그러니까 이제 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돈이 많더라도
자식한테 물릴 생각하지 마시고 다 기부하고 네. 자식은 또 걔 나름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자식 그런 고민들 많이 해요. 이제 이 명리 공부한다고 하니까 우리 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애를 버리세요라고 이제 단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내 삶에서 자꾸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못하죠. 아이랑 나랑 이제 물알차가 돼서 해줘야지. 네. 다일체가 돼가지고 아들이 곧 나고 내가 곧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 그 고3 때 여행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럼 애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는 나 고3인데 왜 여행 가냐. 고3 때요? 네. 제가 한 얘기가 고3은 네가 고3이지 아빠가 고3이냐. 너는 네 공부를 해라. 네. 아빠는 저기 그 시끄럽 자리 비켜줄 테니까. 그래서 뭐 잘 돌아다녔죠.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몸은 이래도 산에 가면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등산을 해보면 이제 그 수능 100일 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북한산에 가보면 이제 이 문수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거기를 부모들이 100일 기도를 하러 매일 올라와요. 매일.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엄마가 올라오실까? 애가 올라와야지. 엄마가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놈 뭐하러 할까? 게임만 가 있겠지. 네. PC방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지성을 들이는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성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걔가 딴짓을 하고 있다면 엄마 체력 관리를 하는 것이지 애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분리를 시키세요. 잘 돼도 지복으로 사는 거고 못 돼도 지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짜가 2월 14일 정도 됩니다. 그 전후가 되거든요. 2월 14일 고등학교 졸업장을 딱 받는 그 날부터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학생 때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고3부터. 졸업할 때. 졸업할 때.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안 준다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는 등록금은 아빠가 줄게. 네. 이제 뭐 그거는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너희들이 써야 하는 용돈은 무조건 네가 벌어서. 그럼 뭐 그렇게 해서 세트 잘 긋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내놈이 지금 군에가 있어요. 네. 셋이시죠? 자녀가. 네. 그 위에 딸 둘이 있고 이제 막내가 이제 군에가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죠. 네. 아빠한테 제발 돈 안 달렸으면 좋겠다. 여기 군인들도 뭐 되게 월급 많이 나오니까 돈 안 주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교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재물이라는 게 요즘에 진짜 2020년 이후 재테크 바람이 확 불었다가 진짜 좀 뭔가 돈이 그냥 인생의 핵심이고 무조건 많이 벌고 이런 쪽에만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더 수익률을 높일까 이렇게 고민이 좀 됐던 것 같은데 상황도 상황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사주 재테크를 통해서 안분지족의 철학, 동양 철학 이런 걸 접하게 되면서 참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드네요. 네, 아무튼 모두가 이제 명리학자가 돼서 본인의 앞길은 본인이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 재테크와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의 저자이신 강병욱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